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의 성과와 과제를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특파원 리포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이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번 첫 미국 방문에 대해서 기대박 대접이었다, 기대박 성과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남궁 교수님 보실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어떤 걸 좀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성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사히 끝냈다. 무사히 끝냈다. 예,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 동맹의 필요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신뢰성에 어떤 우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런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한미 관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다 하는데 사실 큰 의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준비를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시작을 장준호 전투기념관에 가서 연설을 해서 서로 혈맹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균형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미국의 덕분이다라는 어떤 가치의 공동의 가치를 제시해 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도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 세 개를 보여준 부분이 큰 의의다. 단지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부분을 재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무사히 끝난 게 성과다라고 네. 남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신 교수님과는 과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큰 틀에서 한미 정상이 좀 의견 일치를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낙관하기 이르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 그게 하나고 다른 것은 한미 동맹 전반 군사에 관한 이슈 그리고 마지막 경제 이슈인데요. 북한 핵 문제나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일단 핵 문제에 있어서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또 관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그래요. 남아 있고요.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 남북 관계 주도 그리고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데 얻어낸 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는데 중요한 건 또 북한의 태도인 거죠. 북한이 대화에 응해 와야지 저희가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속한 전환 쪽으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 측에서 FTA 등과 같은 이렇게 압력 부분이 이제 제기되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는가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정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연다는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여건이 그럼 무엇이냐? 저 약간 이제 그 심인성 특파원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그런 여건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네. 어쨌든 추후에 구체성을 띠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시각차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체적인 여건이 뭐냐는 구체성에 대한 분명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그 부분에 실제에 들어가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제재나 대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재건 대화건 간에. 제재와 대화는 북한의 그 핵을 비핵화시키긴 목적인데 마치 대화나 제재가 그게 목적인 것 같은 그리고 그게 큰 차이 나는 것을 막은 게 어떤 성과인 것 같이 접근하면 약간 목적과 수단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제재와 압박을 강도 높게 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손들고 나와서 하는 대화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냥 제지도 하고 뭐 대화도 해보고 해서 두 개의 수단을 같이 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지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큰 수단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재와 대화라는 수단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어디에 방점이 찍혔느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앞으로의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가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조율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여건이 뭐냐 대화를 하기 위한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는 단계적 접근으로서 핵동결에 어느 정도 의도를 보여준다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항상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히 보이면 대화를 하지만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화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여건, 그 올바른 여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올바른 여건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의견차를 가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일체성을 갖고 있고 왜 제재와 대화를 다 활용하겠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제재와 대화에 대한 웨이트 또는 방점을 어떻게 보느냐. 올바른 조건이라는 게 대화를 위한 올바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러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의례적으로 반발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게 그 계속된 도발도 있었고 또 미국 내에서 원비어 사망으로 대북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반응이 나왔습니다. 노동신문 통해서 개인 사설이라고 개인 논평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미국 가서 뭐 미국한테 아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인 그러한 논평이라고 생각하고 뭐 당분간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ICBM 개발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핵 역량을 키우는 거죠. 북한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커졌을 때 보상도 커진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기사 개발과 핵 개발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필요한 거고 대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중국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는데 한미가 공조해서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압박을 해서 김정은 정권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확약들을 갖다 계속 제공하면서 출구를 열어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좀 태도를 바꿔서 대화의 문을 좀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대화의 있다고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쪽으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을 두고 그쪽으로 열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뭐 이제 남북 대화 부분이 열려 있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 특사 파견이라든가 또는 뭐 체육교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북 대화를 빨리 감으로 해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뭐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남북 대화를 갖다가 속도를 진전시키는데 비핵화 문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면은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주의를 하고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비핵화 관련돼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그동안 북한이 한국과는 얘기 안 하겠다. 네. 난 우리 미국과 대상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그런 비핵화 외교전에 있어서 본인들이 우리가 더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남북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측이 이런 부분들 더 한국과의 어떤 중요성도 더 강조를 해야지 북한이 우리의 중요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 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도 올바른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 때문에 쉽지 않지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은 한 번도 한국과는 핵 문제를 가지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예. 한국은 핵 문제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만이 대화 상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할 것인가는
사실은 매우 회의적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이번에도 그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거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효과와 상징적인 성과는 되지만 지나치게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비용을 훨씬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괴리를 모르고 접근하는 어떤 그 전략적 무지까지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일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 FTA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정상회담 전부터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여기서는 온도차를 좀 보인 게 문 대통령은 재협상은 합의 밖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이 내용을 언급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네. 공동 선언에서 언급이 안 된 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대미 외교를 잘해서 서로가 큰 문제가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그 오피셜하게는 좀 막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FTA는 미국을 죽이는 협정이다. 또 이번 회담에서도 매우 훌륭하지 않은 협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어떤 정상회담의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FTA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분명히 요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미 FTA를 뭐 예를 들면 제대로 하고 오지 못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뭐 과제와 실패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미 FTA의 조건을 좀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한 거는 트럼프의 후보자 시절부터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접근을 해야지만 더 그 후유증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자동차 같은 데서는 뭐 10배 차이가 나니까 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무역에는 자동차, 철강 이런 거만 파는 상품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서비스 무역, 경상 무역은 이런 상품 무역에다 서비스 무역이라는 걸 같이 있어요. 그럼 서비스 무역에는 상품이 오고가지 않지만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상품이 오가지 않지만 돈은 오가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미국이 큰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국가와 국가 관계는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든가 또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구입도 포함한다면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게 그렇게 무역에서만 상품 무역에서만 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접근을 해야지. 뭐 이견이 없다든가 그렇죠. 또는 우리는 줄 게 하나도 없다든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뭐 더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과제로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도 앞으로 좀 난제로 부상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FTA도 마찬가지고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분야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의 나토 동맹 파트너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뭐 다만 좀 시간은 있어요. 내년에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FTA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공정한 방위비 부담을 하고 있다. 지금 방위비 분담 구절 보면은 기지 공여 말고 주한미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그 특별협정 영역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 지금 9,4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얼마만큼 인상을 할 것이냐 하는 협상이 되겠는데 일단 먼저 이거는 인상 규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미 무역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작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상을 해도 몇천억 이내의 규모고 아까 이야기한 그 무역 협정은 뭐
지금 흑자만 20조 이상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 이슈가 중요하고 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 관계의 모든 건 아니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한 50%를 대고 있습니다. 미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게 2000년대 중반부터 75%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아주 유리하게 미 측에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항목을 일일이 나누지 않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사용하기가 아주 유리해요. 그 점이 일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주한미군 측에서도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고 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설득을 충분히 해나가서 일단 협상은 협상이니까 그 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약에 인상 요인이 있다면 거기서 다른 부분을 또 착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올려주게 된다면 받을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방위 공약,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더 보장을 받고 더 강화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시청자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주둔 비용의 비율을 늘린 개념인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어떤 미국 그 자산들, 전략 무기들 이런 걸 좀 더 사들이게 하는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다 포함될 수는 있어요. 네. 포함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그 공동성명 중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인정했다. 네. 아마 이런 걸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도 더 주도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방위 분담금은 지금 이제 미국으로서는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자국의 방위를 왜 한국은 이제 잘 사는 경제 선진국에 속한데 왜 50%밖에 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 명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신 박사께서 75%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은 지금 한 75% 정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75% 정도 내고 있는데 한국은 50%냐 또는 그 후보자 때 얘기한 것 같이 100%는 왜 못 내느냐 주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은 GDP의 한 1%가 방위비고, 예. 그다음에 그 이번에 트럼프가 유럽에 가서 막 유럽 국가들을 기분 나쁘게 막 훈계한 게 유럽 국가들이 2% 정도 GDP의 2%를 방위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걸 안 지켜? 이걸 그렇습니다. 가지고 막 여러 예. 나라를 훈계해가지고 관계가 이상해진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2.7%, 3%에 가까운 GDP 굉장히 많이 를 지금 하고 있기 차지하고 때문에,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좀 더 50%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약간의 어떤 증감을 가지고 서로 명분이 맞으면 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없는 선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걸 또 무조건 안 무조건적으로 주는 안 게 된다는. 이익이고 받는 것만 이익이다. 뭐 외교를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큰 피해를 주고 볼 수 나서 있는. 더 큰 피해를 그죠. 보겠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지금 방위비 자체와 GDP에서 액수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요구 또는 우리의 거기에 대한 정당성의 대응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전략적으로 수직 타산을 여러모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있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